네, 11월 2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나경원 의원 선고일인가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빠루 사건 선고일이고요. 지난번에 검찰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았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어떤 선고가 나올지, 구형에 부합할지 아니면 구형보다 적게 나올지 500만 원인가요? 의원직 박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8시 17분 전남 신안군 장신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모두 267명의 승선에 있던 여객선이 좌초돼서 이게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밤사이에 구조 작업을 벌였고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해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또 무슨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도대체 이런 사고가 왜 자꾸 나는 것인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취재 편의점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로 퇴정 명령을 하고요.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형법상의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가 있고요.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재판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저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보신 장면은 어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관련해서 이 재판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신뢰관계 동석인 제도라는 게 뭐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형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사 말고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좀 그러니까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는 배우자, 부모, 직계, 친족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13세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아동
또는 심신미약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 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최근에 재판을 많이 참석했던 분들은 주로 미성년자 재판에서 부모가 옆에 아이 옆에 앉아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런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넘는 수준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진관 재판장도 불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장에서 앞서 보신 영상대로 어떻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하고 한마디만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란을 피우자 감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을 보면요.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특히 변호인들이 의뢰인이 동석한 가운데 변호인이 출석해서 저렇게 재판장을 어지럽히는 일은 좀채 없는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계속 끼어들고 누군지 모를 사람을 하고 특검과 검사들에 대한 막말을 하고 그래도 아무런 제지가 없던 직위원 재판부에서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변호인들이 자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발하다 된통 당한 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치 보름 처분 받은 변호인들이 다음에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더 세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두 변호인이 감치 선고 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사이 석방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배포를 통해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 밤사이에 두 변호인이 풀려나게 된 것이죠.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러 변호사들 전화통화를 오늘 아침에 해서 확인 취재를 했더니요. 우리 똘똘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사소송규칙 95조에 따르면 신분을 잘 모를 때 인상이나 체격 뭐 이런 것들을 써놓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뭐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키는 뭐 펀칠하게 크고 뭐 통통한 체구는 통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적 사항을 정리해 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특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두 변호사가 끝까지 서울구치소에 본인의 뭐 이를테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내거나 뭐 이름이 어디요, 주소가 어디요, 뭐 주민번호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끝까지 확인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감치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체로 어떤 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더니 김규현 변호사가 당직 검사이던 시절 얘기를 해주는데요. 노숙자이거나 정신 이상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이럴 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발부가 잘 안 돼서 풀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요거는 법안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사진을 첨부하면 되지 않냐. 요새 다 휴대폰에 사진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을 해두면 감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진관 판사는 감치 재판을 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법원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나면 이거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적 발언 또는 문제적 행동,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는 무슨 시다바리 이런 표현까지 쓰고 모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어가 안 돼요.
특히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레크레이션 무슨 행사 진행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뭐 점심 다가오는데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여기 계신 피고인 증인뿐만 아니라 지금 구치소에서 나오신 우리 교도관님들도 이분들도 식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이고 오늘 주말이라 들뜨셔서 그런가?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소송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망발이 다소 먹힌 측면이 있는데 이진관 판사의 경우에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진관 판사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때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꼼꼼히 묻고 감치하세요라고 했으면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때문에 감치할 수 있었는데 이진관 판사도 저런 일이 자주 없다는 거예요. 네. 최소 3년에 한 번씩 저런 일이 발생을 해야 판사들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이진관 판사도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 않습니까? 당황한 거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떠드네. 이거 어떡하지? 감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단호함. 그죠? 법정의 완고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게 흔들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 지규현 재판부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법정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감치를 명했는데 이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반론 차원에서 김용현 측의 이하상 변호사의 입장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라고 안내하여 그 지시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다. 감치 처분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재판장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어제 한덕수 재판에 증인들이 여럿 나왔죠.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그리고 원래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갑자기 구인하겠다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서둘러서 온 윤석열 고소시까지 저희가 묶어서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건데요.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왜 50만 원밖에 안 되지? 500만 원, 전날은 500만 원 부과했는데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 거부와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처분이 50만 원인 것입니다. 이 법이 언제 됐냐? 개정됐냐?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0년째 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최소 5배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요. 1995년에 짜장면 가격이 2,000원이었더라고요. 2,0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올해 짜장면 가격은 8,000원에서 10,000원대입니다. 과태료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요 법정에서 선서도 하고 증언도 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꼼꼼히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법을 잘 아는 법자랄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법기술을 부리면서 사실상 나 증인 선서 안 해, 선서 거부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대단히 모렴치하고 매우 부도덕한 위정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이 법정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입니다. 내란 특검팀 어제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헌재 출석해서는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언론사 단전단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상 있으시죠? 헌재 출석 또 국회 출석해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기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언론사 단전단수가 써 있더라고요. 그 소방청장한테 간 거다. 자기가 전화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CCTV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과 행동이 정확하게 다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재판인데 왜 이상민 얘기를 묻느냐 적절하지 않다.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대로 이진관 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사재판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거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관련해서 본인이 즉시 이의 제기했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 이렇게 대거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선배고 나도 판사 출신이고 나도 알 만큼 알아. 라는 것을 위용을 부리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 최소한의 도덕도 없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비슷한 사람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정인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저 다 지금 다들 듣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음 이상민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계엄이 주는 부정적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뭐 반대라는 단어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 취지의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 저기서 지금 저 1년도 다 됐는데 저기서 무슨 다음 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증인은 21시 51분 47분경 다시 직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 옆에 봐주십시오. 아니, 안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답을 하려고 저렇게. 저 장면을 보면 대접견실로 나와서 증인이 시계를 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가 그 21시 59분 40초 즉 10시 예정된 계엄 시간을 한 20초 정도 앞두고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에 시계를 보면서 지금 막 국무위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장 가시죠. 예. 댓글창에 정말 지겹다
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웃어요. 웃습니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군인들이 계엄군이 이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를 장악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총을 쐈다면, 예, 뭐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지시를 받아서 군인들이 움직였다면, 그랬다면 이 국회대로는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인형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자기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말살하겠다. 이 캄보디아 지식인 학살, 크메르 루즈처럼 킬링피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가자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렇게 웃습니다. 저 뻔뻔함과 오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하는 기색이 1도 없어요. 자, 이 재판의 초반에는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진관 재판부가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재판정에 출석을 한 후에 웃으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만하고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내가 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거의 1분 단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랩 형태로 한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쭉 묶어서 편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작진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당부는 안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12.3 당일 CCTV를 틀자 그때부터는 저렇게 공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고 최상목, 조태열 두 장관도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란숙의 윤석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무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닙니까? 추정을 해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웃습니다.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서 나머지 한덕수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모색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윤석열 사전에 포기란 없다라고 하더니 정말 정치 투쟁으로 끝까지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때부터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당히 내란 수계 풀어주고 짬짬이 할 생각이 1도 없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가 80년간 뒤틀린 가장 큰 이유는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형해화되면서 군사 독재가 활항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87년 6월 민주항쟁, 5.18, 87, 촛불, 응원봉 계속 이어진 시민혁명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자신이 보석으로 또는 만기,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또 당대표가 엄중 문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원내 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전체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한 분의 네. 혹시 뭔가 그 직접 사과나 이렇게 좀 전달을 받으셨는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이제 송문석 원내대표님도 뭐 자그마한 일이라는 좀 표현을 쓰시면서 좀 비판을 받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좀 생각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같은 이제 원내에서 일하는 제가 후배 의원이겠죠? 후배 의원으로서는 부디 그것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당황하심이 드러나서 이렇게 경황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원내와 당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혐오 막말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한길 씨는 좌파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혜지 의원 같은 게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 숙청해야 한다, 이런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청이라는 단어는 주로 북한에서 많이 듣던 발언인데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극우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전한길 씨는 한동훈 손잡고 윤석열 등에 칼 꽂은 자가 바로 김혜지다. 내란 특검팀 만들 때 윤석열 대통령 죽이라고 민주당 손을 잡은 게 바로 김예지 친한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발언을 옮기는 것조차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것이죠. 저는 정치가 포용적이지 않으면 그 정치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인원들을 함께 해야, 그래야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 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게다가 원내 지도부라는 사람, 그리고 또 당 대표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진짜 그 납득 불가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아무런 성찰도 반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사태 매우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